그러면 이제 특허 검색 방법으로 볼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허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유료 DB 사이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최소 한 200에서 연간, 많게는 한 800, 10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허 변리사님들이 그러니까 주로 쓰시죠. 그러니까 그런 DB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제가 패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번역문 같은 거, 특히 요즘에는 그런 DB가 잘 돼 있어서 AI 분석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특허 원문을 보면 적게는 한 10페이지에서 많게는 막 100페이지 넘어간 것도 있는데, 그거를 한 반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I가 진짜 그러니까 특허를 하는 저도 보면서 야, 이게 되게 많이 가까워지고 많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특허 업무도 이게 나중에는 그런 쪽이 뭐 이렇게 차지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그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을 받아들일 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걸 좀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서, 그러니까 저희들 내부 저희 이제 전문위원들 그런 거에서도 보면 그냥 그런 챗 GPT나 퍼플릭시티나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특허 분석이나 그런 거 이제 그런 효율성 높이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이제 보통 IPN 사업을 하게 되면 5개월 하게 되고, 앞에 전반부 4주에서 한 6주 정도는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대한 시장 환경 조사를 하는데, 시장 환경 조사 중에서 뭐 정책적인 부분이 뭐 국가별로 뭐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기술 또 그 기술 틀이라고 해서 테크틀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술도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일정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혹시 AI로 대체가 가능할까? 그런 부분도 보고서에 이제 만들려고 하고 하면 그 투입되는 시간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AI가 만약에 그런 걸 대체해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또한 또 괜찮은 방법이고, 우리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저희가 해야 될 건, 그러니까 저희가 협력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리사님들이 잘 해오시면 그게 맞게 되는지 저희 확인을 하는 정도겠죠. 그래서 그런 AI 관련된 것도 저희 특허 쪽에서도 많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프롬프트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똘똘하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걔가 답변을 해주는데, 이제 그것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뭐 유료 버전으로 쓰는 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2개랑 비교해 봐가지고 이거 했던 거 여기에 넣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단계. 특허에도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단 항상 그 뭐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적인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허 정보 뭐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특허 제도상에서 비롯되는 모든 관련 정보, 각국의 특허청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부터 발생되는 모든 문서상, 행정상의 정보들을 모두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 공보에는 공개 특허 공보와 등록 특허 공보 2가지가 있습니다. 공개 특허 공보는 출원 후 18개월이 되면 자연속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배포되는 그런 공보이고, 등록 특허 공보는 실체 심사 이후에 적법하게 권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공개 공보를 포함할 때에는,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를 볼 때에는 특허 전체를 가지고 저희 검색을 해가지고 하지만, 만약에 트렌드가 아니고 침해를 판단한다고 하면 등록 공보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검색을 하게 되면 뭐 공개된 거, 그다음에 취하된 거, 포기된 거, 그런 특허들이 다 한 번에 나오거든요, 검색을 하면. 그러면 등록된 건수만 봐야 되는 상황에서, 침해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보는 건 의미가 없고, 괜히 더 시간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필터링이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허를 볼 거냐, 내가 어떤 목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런 검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 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특허 정보 같은 경우는 이런 신속성이나 내용, 형식, 주요 용도를 보면 이게 18개월 후에는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다른 기술적인 정보에 비해서 좀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술문헌 정보 같은 경우는 뭐 논문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고문 또 그런 형식도 될 수는 있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특허 정보와 기술문헌 정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빨간색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논문에도 보면 실험 데이터나 그런 걸 하고 해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다면 그냥 이론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그런 논문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특허는 반드시 이 특허 안에 그 조항에 보면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자세하게 적혀 있어야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특허 한 건을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공학과에 있는 분들이 그 관련 특허를 봤었을 때 그 특허를 읽어보면 그분들은 그 특허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게 통상의 기술자, 그 분야에 원자력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봤었을 때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잘 된 거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 특허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하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를 보면 우리가 거기서 테스트를 했었던 조건, 그 다음에 그런 걸 보고서 할 수 있게 상세하게 적어내야 된다는 뜻이고, 형식 같은 경우는 딱 포맷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앞에 제일 위에 이게 공개 특허 공고인지 뭐 등록 특허 공고인지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컨텐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형화가 되어 있다는 점, 이게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다 통일적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 주요 용도는 뒤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특허는 이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분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시장 관점에서, 두 번째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세 번째는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관점에서 봤었을 때 보면 그 특허를 저희가 이제 로 데이터라고 해서 딱 뽑게 되면 그 특허가 그 데이터를 보통 엑셀로 많이 봤는데, 그 엑셀을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출원이 나올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국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만이 그거에 검색이 됐다는 건, 일단 물론 노이즈가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출원 거기에 발견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몰랐던 경쟁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경쟁사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 신규로 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그냥 단순한 그 정량적인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뭐 그걸 분석을 하게 되면 경쟁자가 누가 있었고 예상대로 있는 그 경쟁자, 그 다음에 신규로 또 있는 경쟁자들에서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허들을 딱 보게 되면 특허가 그 해당 국가,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그 국가에서 특허를 보게 되면 그런 경쟁자들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갖다 기술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술대로 분류를 하게 되면 걔네가 특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특허 포트폴리오가 크게는 장치와 물건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를 뭐 구분을 해보고, 거기에서 또 세부로 또 기술을 나눠봤을 때 얘네가 어떻게 관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회사가 특허 포트폴리오가 잘 됐다 안 됐다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선 판단할 수 있는, 또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걔네가 특허 포트폴리오를 쫙 한번 펼쳐놨을 때 특정 기술 분야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만약에 특정 기술 분야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입장에선 저 부분을 공략을 해야겠구나. 공략한다는 건 우리가 쟤네가 출원 안 한 부분에 한번 해봐야 된다는 일단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같은 경우로 그쪽 경쟁 업체와 나중에 특허로 통한 뭐 그런 거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또 이제 특허가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 특허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들 특허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분류하고, 우리 거 대비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강하고 약한 점을 판단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아무튼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혹시 경쟁자랑 비교를 했는데 기존에 출원했던 거에서 서로 동일한 기술 분야에서 우리 쪽에 우위되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잘 되는 부분은 더 활성화시켜서 권리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부분이면 그것도 또한 잘 되는 부분 못지않게 부족한 부분도 똑같이 특허를, 그 권리를 좀 확보를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보면 특허가 기술적인 뭐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지만 법적인 부분도 권리적인 권리 범위를 보호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허권을 어떻게 되는 기술이 뭔지, 일단 기술이야 제목을 보면 알 거예요. 별명의 명칭이라는 걸 보면 뭐 하면 뭐 어떤 장치. 그럼 기본적으로 장치에다가 그게 어떤 분야인지, 원자력 분야인지, 의료 분야인지 뭐 그런 분야가 나올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구 범위를 보면 권리 범위가 넓은지 좁은지 뭐 그런 거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이 침해 가능성 리스크, 그게 이제 청구 범위 해석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이겠죠. 그거는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침해 같은 경우는, 침해라는 얘기가 딱 나오면 딱 그거만 생각하세요. 특허와 제품이 있어야 된다. 특허와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제품은 내 만약에 제품이라고 하면 특허는 상대방의 특허가 될 것이고, 상대방의 제품이라고 하게 되면 내 특허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침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 그러면 내 제품이랑 경쟁사 특허를 봐야 될까? 아니면 내 제품이랑,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 아무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특허 대 특허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특허 대 특허 비교하는 건 침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특허성 판단이라고 해서 특허 심사할 때 심사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다가 저거 보니까 저 특허 있잖아, 저 특허에 침해되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단적으로. 그러니까 그 특허와 특허를 얘기할 땐 저 특허가 좀 빨리 등록이 빨리 된 특허고 저건 권리 범위가 넓어, 우리 거보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저 특허가 그러니까 나중에 된 특허를 보면서 저 나중에 된 특허가 먼저 나온 특허의 침해래,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누구의 제품이든 제품이 나와야 되고, 누구의 특허든 그 상대방의 특허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항상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저는 그래도 성공하셨다고 봐요. 막 얘기를 하다 보면 헷갈려요. 특허 대 특허 얘기 나오다가 그러면 이건 있는데 갑자기 또 침해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헷갈려요. 근데 무조건 침해 얘기 나오면 특허 또 제품 대 제품 비교도 아니고 특허 대 특허 비교도 아니고 특허 대 제품을 비교하는 거다 라고만 머리에 넣으십시오. 제가 말미에 또 한 번 설명드릴 거예요. 침해 같은 경우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특허 침해가 나오면 제품이랑 특허가 비교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특허 검색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키프리스가 있고, 키스티 있고, 특허 심사 정보, 요거 심사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포라고 해서 대한민국 특허청 사이트에 가면 할 수가 있고, 와이퍼라고 해서 아까 PCT 출원할 수 있는 그런 국제 기구죠.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일본, 구글 페이턴트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으면 나오긴 나와요. 그거는 어떤 걸 하시든 상관없고, 제가 설명드릴 건 요 키프리스를 통한 검색 방법입니다. 화면 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www.kipris.or.kr이고요. 거기는 그냥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PDF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나온 엑셀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시려면 회원 가입은 하셔야 돼요. 무료로. 그래서 엑셀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자체는 일반 검색을 할 때 그냥 요 사이트 들어가서 요 보이는 여기에다가 키워드 같은 거 넣어서 그냥 바로 검색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검색을 내일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거에 대해서 검색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검색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도 우리도 잘 찾잖아요.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키워드를 먼저 추출을 하죠. 그럼 그 키워드가 정말로 필요한 키워드인지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검색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나중에 특허 청구한 청구 범위 해석할 때, 명세서 작성할 때도 필수 구성 요소라고 저는 표현을 해드릴게요. 검색을 할 때도 필수 구성 요소, 명세서를 쓸 때도 필수 구성 요소를 작성을 해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필수 구성 요소가
원자력공학과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죠. 안에 그 뭐 챔버가 있고 다 리액터 아무튼 그거랑 비슷하게 걔네들 몇 가지 한 세 가지나 네 가지가 만약에 필수 구성이 있다고 하면 각각의 필수 구성 요소를 선정을 하고 그 필수 구성 요소의 표현 방법 다양한 표현 방법을 쭉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하나 첫 번째 필수 구성 요소 한 개를 정해놓고 걔가 영어로 표현됐을 때의 표현 방법, 국문으로 할 때의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유사어나 동의어 같은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한 묶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묶음, 몇 가지 세 묶음, 네 묶음을 만들어서 걔네를 AND로 엮어가지고 하게 되면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필요에 따라서 그 AND로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묶음을 했었던 애들에다가 선택적으로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갖다가 검색 그 양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검색량을 늘리는 이유는 혹시 이제 우리 쪽에서 하다가 빠지는 내용이 추가로 더 찾고 싶을 때는 그렇게 찾기도 합니다. OR로 넣을 때는 양을 늘릴 때 찾습니다. AND로 넣을 때는 당연히 교집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뻔히 줄을 것이고 거기에 AND에다가 OR가 섞이고 되면 OR가 많다는 거는 분명히 건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AND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AND랑 OR입니다. 그것만 잘 검색하시면 되고 그리고 검색할 때 항상 필수 검색, 필수 구성 요소만 수출하고 거기에 선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성 요소를 따로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연산 방법이 써 있는데 특허청 요거에서 키플리스는 구문 검색이라는 것도 돼요. 요 땀보 사이에다가 이런 걸 넣고 그 다음에 요런 거에다가 들어가 단어 검색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검색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디스크 구문 검색 검색어가 순서대로 조합돼서 나열되도록 검색하는 거 이런 거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입력된 단어가 형태소 분석이 된다고 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문장을 분해 가능한 최소한의 단위로 분리하는 작업 과정을 거쳐 검색한다. 요 예시가 대학생 선교회라고 이렇게 쭉 쓰면 형태소 분석은 어떻게 되냐면 대학 생선 교회라는 단어 그 다음에 대학생 선교회라는 걸로 해서 검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문으로도 쓰셔도 됩니다. 문장으로도. 그래서 이제 논리 연산 요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AND는 어쨌든 간에 그 AND로 똑같이 찾는 거고 두 가지가 포함되는 것. 휴대폰과 케이스라는 키워드가 포함되는 거. 이렇게 별표시로 들어가죠. OR는 플러스 표시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휴대폰 또는 케이스라고 들어가면 되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not 요 I 부분을 포함하면 자동차이면서 엔진이 안 들어간 거는 이렇게 검색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원자력인데 뭐 냉각을 어떤 걸 할지 우리가 쓰는 냉각제가 아닌 거를 not으로 뒤에 쓰면 되겠죠. 뭐 그렇게 쓰는 방법. 그다음에 어쨌든 요 not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near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검색어랑 두 번째 검색어의 거리가 단어인 단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각도라고 했으면 요 자동차와 각도 사이에 뭔 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까지 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3까지, 최대 3까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자동차에 뭐뭐한 자동차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각도인데 그 사이에 두 개, 세 개까지는 되는데 그가 넘어가면 검색은 안 되죠. 그래서 요 니어 연산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논리 연산자 요거는 물음표인데 이게 요 앞에 물음표가 있는데 이게 특허를 검색할 때 권리 구분으로 숫자로 써요. 그래서 10 예를 들어 2012 000-1234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20 2012 이렇게 다음에 30-40 써지는데 그 권리 구분의 차이는 뭐냐면 10은 특허를 얘기하고요. 20은 실용신안을 얘기하고 30은 디자인을 얘기하고 40은 상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이렇게 물음표를 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건 연도입니다. 2012년도. 권리는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 디자인인지 상표인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000-123 그러니까 1234번째로 출원된 거를 찾고 싶다. 라는 검색식을 넣을 때 이렇게 넣게 되죠. 그러면 이걸로 넣게 되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다 한 건씩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권리 구분, 뒤에는 연도, 이거는 그 연도에
출원된 순서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번호 할 때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면 이 상세 검색하는 부분을 눌렀을 때 이렇게 창이 떠요.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내일 이제 해보실 텐데. 여기 쭉 한번 보시면 위에부터 보면 권리별 검색, 뭐 특허 검색은 일단 빼고 권리별 검색하면 특허랑 실용실이라는 같이 검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상표, 심판, 기타 문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유형은 뭐 국내냐, 해외냐, 뭐 해외 한글이냐 이렇게 KPI에 써 있는데 솔직히 얘네들은 해외 영문이나 한글이나 KPI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이고 DB 자체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요건 냅두시면 되고 권리 구분은 이게 전체 그러니까 특허랑 실용 실현을 볼 건지 아니면 여기 중에서 하나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 검색 같은 경우 말대로 해도 자유 검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한 그런 막 키워드를 쭉 한번 넣어서 하는 검색이 되겠죠. 근데 그 막 넣는다는 게 일단은 필수로 구성 요소로 한번 그냥 대표적으로 한 개씩만 잡아서 한번 넣어보는 방법. 근데 이 키워드를 많이 못 찾겠다. 그러면 또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닌 경쟁사 특허들을 한번 보고 그 특허들의 내용을 한번 보고 한번 쭉 보면 걔네들이 쓰는 걸 보고서 좀 힌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성 요소를 특허에서는 지칭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명세서 쓰는 사람들이 그런 약간 좀 창작을 그것도 창작이라고 하는데 할 때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기능적으로 표현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전혀 좀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우리 쪽 그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본 특허를 보고서 한번 걔네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우리가 쓰는 표현과 동일한지 안 한지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테라파워에서는 또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그게 다른 이유는 웨스팅하우스나 테라파워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출원할 때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변리사가 있지만 그 변리사가 우리나라 변리사한테 건을 맡기고 그 변리사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어로 출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영어 단어라도 표현을 약간 달리할 수 있어요. 근데 명세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영어 검색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우리나라 검색 같은 경우는 어이 그리고 뭐 피읍 다음에 뭐 쌍비읍 뭐 그런 부분 막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유사어 검색할 때 좀 피곤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테라파워도 어이 테라파워가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이 테라파워도 한번 집어넣어 봐야 돼요. 혹시나 그 영어로 그냥 테라랑 엔드 파워 넣으면 그거 다 나오고 오히려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안 나와요.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그 특허청에 가서 그 출원인 코드를 찾는다고 했던 그 이유가 테라파워, 아이, 어이를 갖다 다 포함하는 걸 갖다가 한꺼번에 그 번호를 찾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런 걸 찾으면 쉽죠. 그러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없이 하니까. 그래서 할 수가 있고. 내용 검색, 번호 검색, 다음에 번호 정보, 인명 정보, 분류 정보를 보면 뭐 내용 검색에는 보면 발명의 명칭, 요약, 청구 범위, 명세서 요거 같은 경우는 특허청 그 명세서에 보면 다 되어 있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명칭에 이제 이거 다 키워드로 넣는 거겠죠. 명칭에 내가 그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여기에 넣을 거냐, 여기에 넣을 거냐, 여기에 넣을 거냐, 여기에 넣을 거냐, 아니면 아예 모르겠다 이 명세서 전체로 넣을 거냐. 1과 R은 그 표현인데 그 검색하는 데 따라서 건수가 틀려집니다. 그러면 느낌적으로 1거래에서 하면은 검색하는 게 제일 많겠죠. 그 다음이 제일 적은 건 어딜까요? 어딜 것 같으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몇 개 안 되니까. 명칭으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건수가 제일 적게 나오는 건 어딜까요? 발명의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은 짧게 하는 데도 있고 길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짧게 하는 데 같은 경우는 검색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것만 딱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긴 데는 여러 가지 있으면 잘 나오겠죠.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발명의 명칭 쪽에가 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 전략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유니스트에서 원자력공학과에서 출원을 할 때 한다고 치면 발명의 명칭을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원자력 관련된 무슨 장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쓴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테라파워 웨스팅하우스 그 회사의 특허를 검색해서 보려고 하는데 거꾸로 웨스팅하우스나 테라파워도 유니스트 특허 검색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러면 발명의 명칭을 좀 가능하면 작게 쓰라고 말씀드리고 비슷하게 쓰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한테 조금 혼돈을 주고 시간을 더 들게 하려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명의 명칭에 너무 자세하게 써버리면 그 명칭을 딱 보고 그 사람이 알아요. 기술을 바로 캐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출원된 거 기술도 파악이 가능하고 그럼 그 특허 막 딱 끄집어내서 비교해보면 유니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허 우리랑 별거 없네. 차이가 없어. 그걸 바로 그냥 그러니까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찾아볼 수가 있게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는데 도와주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 자체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 뭔가 출원하면 가능하면 대표 명하 비슷하게 해서 거의 동일한 명칭으로 출원해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걔네들이 검색을 할 때 유니스트라고 딱 치면 원자력 공학 만약에 치면 명칭이 다 똑같잖아요. 그럼 걔는 하나씩 다 까봐야 돼요. 다 까봐야 돼요. 그러면서 청구본에 다 봐야 되고 그 안에 내용 싹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건이면 의미가 없어요. 10건이면. 근데 이게 건 단위가 100단위가 넘어가면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로데이터로 7,000건에서 3만 건 말씀을 드렸는데 3만 건의 명칭이 똑같은 거랑 명칭이 틀린 거랑 딱 봤을 때 필터링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시간 자체가 소비되는 게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상대방한테 굳이 그걸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 내가 그렇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들 그렇게 해요. 그 명칭을 비슷하게 찾아보면 한 회사에서 찾았던 건들은 거의 비슷한 명칭을 많이 쓰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출원을 한다면 너무 자세하게 막 길게 막 쓰지 마시고 딱 그냥 대표적인 명칭으로만 쓰시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 좀 약간 좀 번거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좋습니다. 그럼 번호 정보는 특허 공개 공모나 등록 공모에 가면 여러 가지 앞에 첫 페이지에 가면 다양한 막 그 서지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특허 한 건이 등록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번호가 3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 특허청에 출원하면 출원번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개월 후에 공개가 되면 공개번호가 들어가고요. 등록이 되면 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등록까지 된 특허들은 다 그렇게 거의 3개가 들어가요. 단, 아까 같이 우선심사 같은 경우 하면 18개월 이전에 등록이 되면 공개번호가 안 뜰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빼놓고 특허 공보를 보시면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가 다 뜹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갖고 그 3가지로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여기 번호 정보에 보면 출원번호, 그러니까 출원번호, 등록번호, 공개번호가 한 특허에 들어간다고. 요 공고번호도 마찬가지고. 밑에 거 여기도 한 특허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출원된 거 같은 경우는 국제 출원번호가 있어요. 국제 공개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한 특허 제가 뒤에 나중에 실시에도 2개를 하나 똑같이 넣는 게 있어요. 출원번호, 공개번호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검색하면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번호를 알고 있으면 번호는 들었는데 모른다. 그러면 검색해보면 이거 몇 개 안 되는 거야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쟁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출원번호 아니면 거의 등록번호를 합니다. 등록번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 구분이 들어가요. 특허 같은 경우 10 숫자 7개 뒤에 0 4개 그렇게 들어가는데 0 4개는 의미 없고 앞에는 특허가 이게 2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35만 번째로 등록이 된 특허다. 그거겠죠. 특허이면서. 그렇게 이제 번호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임명정보 같은 경우는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변리사님, 변호사님도 될 수 있겠죠. 등록권자, 전용실질권자, 통상실질. 아까 실질권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전세랑 월세. 그 다음에 최종 권리자. 이게 뭐냐면 이 출원인이 나중에 보면 최종 권리자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이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출원해서 등록할 때, 그러니까 출원해서도 바뀔 수 있고 등록한 다음에는 동일하게 가다가 중간에 권리를 넘겨버리면 검색이 최종 권리자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최종 권리자인데 인명 정보로 해서 또 주의할 점은 그냥 그 출원인 정보로 검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요 등록권자나 최종 권리자 같은 경우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최초에 출원했었던 사람, 내가 찾으려고 했었던 거는 테라파워인데 나중에 등록권자는 웨스팅하우스로 바뀌어버리면 등록권자를 그걸로 치면 거꾸로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임명 정보를 찾을 땐 출원인으로 찾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발명자로도 찾는 게 좋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어느 대학, 어디에 교수가 누구, 그리고 물어 보다 보면 그 교수 안에 있는 어떤 학생이라든지 뭐 박사과정에 누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발명자 정보로도 그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를. 그 사람이 포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인스트에서 있다가 사업한 다음에 나중에 또 나가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발명자로 찾으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명자로도 찾아서 그 발명자가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서 지금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때도 발명자 검색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유기물, 뭐 OLED 그런 디스플레이 쪽에 하는 그런 걸 하다가 이 사람이 조직을 옮기면서 그런 걸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검색을 할 때 그 사람을 컨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발명자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 사람이 쭉 같은 테마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가서 뭔가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중간에 뭔가 테마를 바꾸나 그런다면 그 사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 가겠죠. 이게 바뀌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별로 신경 안 쓸 테고 우리한테 덜 필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발명자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검색. 그리고 이제 출원인 중에서 뭐 개인으로 출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개인 사업자로 해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배우자로 해서 출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방법이 약간 편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차렸어요. ABC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우종.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낸 특허를 찾을 때 ABC 주식회사의 출원인이나 아니면 또 출원인의 박우종이나 발명자의 박우종 정도 아마 3개 정도를 고려해서 찾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 와이프 이름으로 출원하면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런 약간의 편법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못 찾게 하기 위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건 뒤통수이기 딱 좋죠. 정말 중요한 특허들, 예를 들어서 배우자 특허들로 해놓은 다음에 그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처럼 제 걸로 해서 안 나왔으면 저는 그렇게 보고를 할 거거든요. 아, 이거 저 박우종 ABC 주식회사 특허 없네요. 만약에 보고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 배우자로 그 사람 배우자로 출원이 돼서 등록이 돼서 몇 개 쫙 깔려 있고 걔로 소송이 들어오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려요. 혹시 배우자 할 수 있는지도. 자꾸 이제 검색했는데 발명자에 직원도 아닌 분이 뜨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그렇게 그 배우자 이름으로 했다가 또 개인으로 출연했다가 법인으로 이제 하면서 나중에 이제 권리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검색을 익명으로 하실 때는 가능하면 출원인에 놓고 검색을 하시라. 네, 분류 정보 IPCPC가 있는데 이건 국제 특허 분류 코드입니다. 뭐 인터내셔널 페이턴트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원을 하게 되면 모든 거에 대해선 모든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지정된 분류 코드가 있어요. 앞에 A, B, C, D, E, F, G, H까지 있고 거기에 뒤에 숫자 2개 또 알파벳. 그다음에 거기서 또 세부로 들어가는 그런 분류가 있거든요. IPC 같은 경우는 한 7만 개, CPC 같은 경우는 26만 개. 그 기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보게 되면 앞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쭉 보면 IPC/CPC라고 써 있고 한 4자리 정도, 총 6자리 정도의 그런 코드가 있어요. 그럼 그거 코드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 공학과에서 원자력 관련된 회사들이 출원하는 출원인 코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코드는 또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그 검색을 하다 보면 특허가 진짜 막 10만 건이 100만 건이 나오는 경우도 만약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를 경우에 저런 IPC나 CPC 코드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색하는 검색식에다가 저 IPC나 CPC 코드를 넣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관련된 그런 코드가 있을 건데 그럼 그 코드를 넣으면 그 전체 키워드와 그다음에 IPC를 검색했을 때
그 관련된 특허들만 줄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IPC나 CPC 코드가 특허 분류 코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IPC, CPC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일자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출원 일자, 공개 일자, 등록 일자 되면 거기에 다 괄호로 해서 다 날짜가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출원했다, 뭐 2025년 뭐 7월 뭐 4일 날짜 박혀 있고요. 공개도 언제 공개가 돼 있다. 등록도 언제 됐다. 일자는 일자 정보로 해가지고 하는 건 그날에 출원된 건이 몇 건이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일자가 언제 됐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선출원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 특허랑 물론 번호를 보면 직관적으로 알죠. 번호를 보면 출원 번호가 2012 다시로 시작하면 2012년도에 된 거랑 뒤에 2013으로 된 거랑 하면은 뭐 보지 않아도 12년, 13년, 12년도에 먼저 된 게 아는데, 그거보다 또 만약에 같은 연도에 했으면 번호를 한번 보고 날짜를 한번 봐서 어떤 게 먼저 출원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그런 거죠. 아까 이제 우선권 정보도 있는데, 우선권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하고 미국으로 나갈 때, 그러면 거기에 미국 특허 공보에 우리나라에서 출원된 최초 번호가 떠요. 그게 우선권 번호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12개월 있다가 직접 출원하거나 PC 출원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30개월 지나서 개별국 출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다 우선권 번호가 찍힙니다. 그걸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별거 아닌데 이 안에서의 검색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존속기간 연장 공보 같은 경우는 뒤에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허 의료 분야나 그런 부분에서는 특허를 원래 이게 보통 2년에서 3년이 일반적인 특허 등록 기간이라고 하는데, 일단 중간에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가끔 특허들이 좀 5년 이상, 예를 들어서 기간적으로 5년 이상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통상적인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흔치 않은 경우에 따라서 그거가 더 연기됐던 시간만큼 국가에서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거든요. 존속기간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20년이 원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 7월 1일이면 2045년 6월 30일 날 끝나는 게 맞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45년이 아니고 2048년, 47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늘어나 있는 건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봤는데 지금 존속 기간이 몇 달 안 남았으면 그 특허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쓰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구개발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만료가 돼서 지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그건 침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그 특허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핵심 특허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특허들은 그냥 핵심 특허에서 일단 좀 표시만 해놓고 그거는 기간 만료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코멘트를 해드리죠.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 사업.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과기부 산하의 과제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럼 과기부 산하, 과기부든 산업부든 중기부든 거기에서 나온 그 특허들, 산출물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쓰게 되면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사사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사를 가지고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출원할 때 그걸 사사를 넣는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제에서 어떤 건이 그 비용으로 집행됐는지 안 집행됐는지, 예전에는 그냥 사사를 안 넣고도 이렇게 어떤 건이 요거다 해가지고 비용 집행도 하고 막 했는데, 아마 지금은 그걸 갖다 그대로 비용을 집행을 하려면 아마 사사가 정확하게 기재가 아마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런 거 같은 경우 자유검문, 내용, 번호. 이 번호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으로 검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 자유검색, 인명정보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추가로 해가지고 넣고 빼고,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자유검색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색어 확장이라고 해가지고 한 단어에 대해서는 요거 검색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동의어, 유지, 우리가 쓰는 표현 자체가 다른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쿠림, 아까 제가 국어에 좀 문제점 말씀드렸죠. 똑같은 걸 읽어도 예전에 뭐 구루무라고 하기 아주 오래된 말이긴 한데 그런 말, 쿠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표시하면 표시해가지고 누르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뭐 단어 체크 적용한 다음에 클릭하면은 이 단어들이 오화로 들어갑니다. 오화로. 맨드로 들 것 같으면 다시 별도로 표시를 하셔야겠죠. 이 부분에서 자유검색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허와 실용시간, 요거 이제 권리 구분은 이거 이제 보통 특허랑 실용시간을 같이 냅둬요.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같이 이제 기술적인 걸 권리를 청구한 부분 그런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진 않고 같이 내비둡니다. 행정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였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그 연구 개발을 할 때, 뭐 어떤 기술 트렌드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행정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거기 안에 기존에 출원됐던 특허들 중에 소멸이 되고 포기가 되고 소멸이 되고 포기가 되고 뭐 그랬던 건들이 다 뜨거든요. 등록된 것까지. 그래야 건수가 좀 많고 해야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정량 분석을 하면서 아 얘네가 어떤 기관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어떤 특정 뭐 원자력 분야의 어떤 분야에서 기술을 출원을 많이 했구나. 그게 아 언제는 많다가 언제는 줄어들었네. 기술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기술 트렌드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가 정해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면 다 지우고 등록된 것만 보시면 돼요. 등록된 거. 그러니까 등록된 거가 말씀드렸죠. 걔가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특허라고. 그러니까 공개되는 특허까지도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등록이 되면 쟤는 등록된 특허와 같은 영향을 우리한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공개랑 이 등록까지만 해서 우리가 이제 특허를 검색하고 그거의 청구항을 분석을 하면서 하죠. 그런데 만약에 등록된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권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침해 판단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좀 쉬운데 공개 같은 경우는 보통 청구항이 제가 처음에 출원할 때 좀 넓게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침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실제로 등록 과정을 거치게 되면 범위가 확 줄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을 못해요. 예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저대로는 등록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구성요소를 그냥 3개, 4개밖에 안 썼으니까. 근데 예상은 하지만 그게 그대로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공개되는 이렇게 되는 건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그건 이제 아니면 아까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저거 못 받게 먼저 그냥 우리 쪽에서 뭐 액션을 취하든지 그거는 돈만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저거랑 비슷한 선행기술 다른 거 찾아가지고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 그 심사관이 그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나중에 통보를 또 해줘요. 당신이 보낸 거 인용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용하면 뭐 될 수도 있고 그럼 의견 제출 청구서가 그거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그 심사관한테 제출했던 그런 특허가 아닌 다른 새로운 특허를 가지고 이렇게 의견 제출 송지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개는 18개월 지난 건 무조건 취하 뭐 취소된 거고 소멸은 어쨌든 취하 소멸 포기 무효 거절은 그냥 그 특허를 보면 그냥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그 특허는 써도 된다예요. 그리고 그 특허는 써도 되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그 똑같은 내용에다가 뭔가 플러스가 되는 다른 특허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리고 이 거절 같은 경우는 조금 또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거절 그 확정 일자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 한 달 안에 있는 거 그렇게 표시가 되면 걔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걔를 다시 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든지 다른 그런 것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인 것보다는 등록료 납부 그게 더 많겠네요. 그거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말고 등록료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그거 돈을 안 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인가까지 그 등록료 내려는 게 만약에 50만 원이었으면 100만 원을 내면 그거를 회복시켜줘요.
다시 산 걸로. 그러니까 그게 최대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지나기 전까지의 그 등록료 납부에 의해서 소멸된 거는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출원 그 권리자가 돈을 예를 들어서 한 2배, 3배를 내면 다시 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요 행정적인 요 상태에서 취하 소멸 포기 무효 거절은 그냥 일반적으로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명의 명칭 이제 하나하나 분석 검색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일과는 아까 말씀드렸죠. 발명의 명칭, 그 다음에 여기에다 추가를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여기다 계속 늘리면 이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검색을. 그래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아까 IPC, CPC 말씀드렸었는데 요거 CPC는 뭐 선진 특허 분류 한 26만 개 정도. 그 다음에 IPC는 뭐 7만 개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드렸던 요 IPC랑 여기에서 이제 시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 IPC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해가지고 뭐 A는 뭐 일단 생활필수품 뭐 그다음에 C는 화학야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밑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코드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특허를 보시면 아 우리 관련된 그 IPC가 뭐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한 2개, 3개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그럼 그 코드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 이제 막 진짜 10만 건, 10,000건 이상 검색 대량으로 검색이 됐었을 때 걔네를 IPC나 CPC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건이 확 줄어요. 근데 이제 단점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IPR 사업을 할 때 가능한 별사님 그 얘기를 합니다. IPC나 CPC를 넣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특허정보원이라는 곳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그 IPC나 CPC 구분을 하는데 분류를 하다가 잘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그걸 100%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IPC는 그냥 정말 건이 되게 많을 때는 넣어야 되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IPC나 그런 CPC는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한 3만 건 넘어가면 그 정도 넘어가면 IPC나 그런 분류 코드 넣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어지간하면은 그냥 막말로 그럽니다. 노가다 좀 하시죠.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필터링을 하고 특허를 찾아야 잘 찾아지지. 그렇게 이제 그런 저런 코드라든지 키워드 막 그런 것만 너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새내가는 특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런 코드 같은 경우는 잘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으면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뭐 IPC 뭐 해가지고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거. 그래갖고 G 해놓고 뒤에 숫자 있고 이렇게 써 있고 연관도 있습니다. 우산 같은 경우는 A에 45B래요. 그 뒤에 쭉 이런 IPC를 나누면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번호 검색 같은 경우는. 이게 특허 공고에는 2가지가 있는데 번호가 많다. 그래서 권리는 2자리, 출원연도 4자리, 일련번호 7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출원번호, 등록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공개번호로 된다. 여기 보시면 특허 10, 실용신안 20, 디자인 30, 상표 40. 예시를 보면 특허인데 1996년도에 1233번째에 출원된 특허를 이렇게 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그럼 다른 것도 나오긴 하겠지만 물론 여기는 특허랑 실용신안이기 때문에 특허 아니면 실용신안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도 할 수가 있다. 다음에 물음표 아까 절단연산자라고 했죠. 없을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검색 자체도 이렇게 제가 내일 이제 검색 간단하게 할 것 때문에 노트북 좀 지참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랑 또 안 해보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사라고 해서 내일 노트북을 지참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공개번호 같은 경우는 뭐 똑같아요.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공고 번호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출원일자, 공개일자, 공고일자 쭉 별 차이 없습니다. 번호 검색. 약간 우선권 뭐 주장 국가 뭐 앞에
미국이면 US, 일본이면 JP, 중국이면 CN, 뭐 유럽이면 EP, 뭐 그렇게 번호가 떠요. 그런 국가, 그런 그냥 나중에 알면 되고 그냥 이게 붙으면 어디가 처음에 출원된 특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이거 존속기간 연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권리를 허가 또는 이렇게 등록받기 위해서 이런 시험으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같은 경우는 최대 5년까지 연장 등록을 해줄 수 있다. 아까 존속기간 연장제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할 때 요거 출원인 코드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치면 여기 특허라고 해서 사업하고 법인 이거는 특허 출원인 코드 번호이고요. 두 번째 거는 사업자 등록번호, 세 번째는 법인 등록번호입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임명정보에 출원인 코드가 뜨기도 뜨는데 특허청 특허로에서 또 그걸 검색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고객 번호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건 연구기관 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사사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설명한 부분이고.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검색 결과가 뜹니다. 제가 뭐 의자 앤드 아기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698건, 한 700건이 조금 안 되게 나왔는데 얘를 갖다가 뭐 기본으로 정하는 거 뭐 내림차순,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볼 수 있는 거 30개, 50개, 100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치매 검토 시 출원 일자는 요 검색 일자 기준 20년 이내로 하는 건 왜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허가 존속 기간이 20년이라고 했고 20년이 지난 건 우리 특허가 그 특허를 침해해도 의미가 없는 소멸된 특허이기 때문에 딱 20년 기나 출원 일자를 20년, 오늘부터 20년까지 쭉 뒤로 당기시기만 하면 돼요. 21년이 넘은 건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치매 검토할 때는 일자로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뭐 이제 내림차순을 하면 최근 순서부터 쭈루룩 나오고 오름차순을 하면 거꾸로 오래된 것부터 쭈루룩 나와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적용을 누르면 되고 여기에서 선택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적용을 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전체를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뭐 취하 등록 폭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전체 중에서 이거 뭐 다 없애버리고 공개랑 등록만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없어지고 이 등록만 하나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검색을 해야 될 건이 확 줄어요. 그러면 특허 분석하는 입장에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른 DB에서는 보면 패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개 출원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른 패밀리 출원까지 해가지고 복수기에 뜰 수도 있어요. 4개, 5개로. 근데 그걸 갖다가 패밀리 그룹핑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개국에 출원된 거를 그냥 그룹핑을 해버리면 한 개로 떠버리거든요. 그러면 검색 확 줄죠. 그렇게 또 그런 그 DB, 유료 DB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부가 기능 같은 게 또 있습니다. 뭐 권리 구분 이거는 뭐 하고 제가 그래갖고 그냥 한번 청구 범위에 왜 넣는지 청구 범위에 넣어야 치매가 내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청구 범위에 들어간 특허를 보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검색식을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갔다고 해서 넣어보면 이게 하나의 그 필수 구성 요소. 이게 예를 들어 두 번째 거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올까 제가 해본 거예요. 요약이 좁게 나왔네? 발매 명칭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하면 6건, 2건, 52건, 뭐 2300, 그러니까 명세서 전체이기 때문에 그 전체에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건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많아진 거고. 그 다음에 일괄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 이거 어떤 거를 검색을 해야 될지 명확합니다, 이거는. 아까 트렌드를 볼 때도 뭐 이거 전체도 볼 수는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침해 판단을 할 때는 청구 범위 쪽에 보는 게 이 52건 정도면 볼만합니다.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구 범위 볼 때는 그 독립항과 청구항은 독립항이라는 놈과 종속항 설명드릴 텐데 독립항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구성 요소가 필수 구성 요소만 들어가고 그거 자체만으로 발명이 실현되는 청구항.
그리고 종속항은 그 독립항을 보조로 서브로 설명하는 청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종속항에 예를 들어서 독립항에 A, B, C, D로 구성된 뭐 원자로라고 쓰여져 있고 종속항은 그 A, B, C, D로 되는 원자로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종속항의 기능은 부가 아니면 한정입니다. 그러면 부가 아니면 한정이란 얘기는 부가는 A, B, C, D에 플러스 E, 플러스 F, 플러스 G를 포함하는 걸로 종속항을 쓰는 게 더하기. 그러니까 요 네 개의 구성에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는 게 부가적인로 구성돼서 추가하는 게 종속항의 기능 하나. 두 번째 한정은 예를 들어서 독립항에 A, B, C, D로 구성된 원자로라고 했는데 종속항에다가 저 항기 A는 뭐 원자로 형상이 사각형이다. 그런 특허. 그래갖고 이제 그 A란 내용을 어떤 형상, 어떤 재질, 어떤 공정 그런 걸로 한정 짓는. 그래갖고 종속항은 그 구성 요소를 독립항 모든 구성 요소를 한정하거나 추가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속항은 독립항에 있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고 추가로 되는 애들을 같이 이렇게 부가가 됩니다. 그래서 침해 판단을 할 땐 종속항은 일단 나중에 보고 독립항만 먼저 봐요. 독립항을 먼저 보고 그 독립항에 대가 침해가 되면 보지 않아도 종속항도 다 침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제일 구성 요소 간단한 놈 걔가 침해면 거기에 부가되고 한정되는 놈은 당연히 침해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다 봅니다. 그래서 그걸 무효시키려고 하면 전체 청구항을 다 무효할 수 있는 DB를 만들어야 돼요. 찾아야 되고. 근데 독립항을 봤는데 침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특허는 안 봅니다. 독립항을 침해를 안 하면 종속항이 그 부가되고 한정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특허 침해 검토할 때는 이게 100건 언더가 돼야지 100건이 넘어가 버리면 걔는 솔직히 좀 보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물론 검색하시고 그거가 좀 약간 좀 특허를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건 빨리 볼 수 있긴 있는데 가능하면 검색 건수가 적게 나와야 빨리 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IPR&D 사업을 하면 그 5개월 과정 중에 결론적으로는 기술 파악한 다음에 경쟁사 특정하고 키워드 만들어서 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걸 필터링 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저 핵심 특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핵심 특허 몇 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특허 저런 특허를 찾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 특허를 찾아서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리고 그런 특허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특허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그 수천 수만 건의 특허들을 보고 경쟁사들이 이렇게 R&D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찾는 사업입니다. 특허 전략이라고 제가 이제 RP&D 사업을 딱 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기업, 그 기관의 특허 전략을 수립해 드리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특허 전략이란 건 그 안에 그런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심 특허를 좀 무마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전략의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많은 특허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좀 활용을 해서 신규로 특허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걸 두 번째로 제공을 해드리고 세 번째는 그 특허 출원하는 것과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고 그 트렌드에서 우리가 취할 거는 우리가 한번 취해서 한번 해보고 그런 R&D 소스를 좀 가져오는 그 다음에 R&D 소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상세 기술 내용도 우리가 참조하는 그런 걸 제공해 드린 사업입니다. 딱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뭐 이따가도 제가 IP&D 사업에 대해서 뭐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같은 경우는 IP&D 사업은 그겁니다. 딱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학부 때는 안 하실 거고 아마 대학원 이제 그 학위 과정으로 그때 가다 보면 저도 지금 서강대 쪽이랑 하나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있고 그 박사 과정 한 분이랑 같이 참석하셔서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7월 3일 날 최종 보고 그러니까 다음 주인데 제가 이제 일정에서 7월 9일 최종 보고를 하는데 그런 보고서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그 보고서에는 그 세 가지의 전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고서를 드리면서 사업을 끝냅니다.
그래서 그 IP R&D 사업, 지금은 특허로 R&D 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특허청장님께서 바뀌시면서 IP R&D 사업이 좀 너무 좀 오래된 이름 같다. 특허로 R&D로 바꾸자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이제 그 들으실 때 뭐 혹시 IP R&D 사업이 있고 특허로 R&D라는 사업이 있다고 만약에 누군가 얘기를 하고 들으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태생 자체는 IP R&D라는 나름 뭐 보통 명사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부터 그 단어를 써서 한 15년 넘게 썼는데 그거를 특허로 R&D라고 좀 바꿔서 저희도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특허로 R&D라는 것과 IP R&D라는 거는 동일한 단어다, 동일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색 팁 한번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빈도, 필수 키워드는 AND, 당연하겠죠. 선택 키워드는 OR로 써라. 얘들 보면 아시겠죠? 소형 모듈, 원자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얘네는 뭐 선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 한글 키워드 이거 지금 정말 이거 안 좋아요. 이거 컨테이너 영어로 쓰면 깔끔한데 이거 어이 아이 들어가죠? 컨테이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벌써 그거에서 하는 게 그 나름 스트레스예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검색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로 건수가 몇 개씩 차이 나고 그게 누적이 돼서 다른 쪽에 키워드에 영향을 미치다 보면 건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어, 동의어 확장도 한번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검색은 아직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맨 마지막도 키워드 선택이 어려울 때는 논문이나 경쟁사 특허를 보시라. 그래서 그걸 갖다 참고해서 하시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타겟으로 한 웨스팅하우스에서 쓰는 특허와 그 다음에 테라파워에서 쓰는 특허를 가만히 보면 또 틀려요, 걔네가. 명칭이 틀릴 수도 있어요. 같은 걸 보고서도. 그러면 걔네 걸 검색할 때, 그 웨스팅하우스를 할 때는 요 단어 넣을 수도 있고, 테라파워 할 때는 요거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넣어야 된다 그러면 같이 포함시켜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만 요거 볼 거냐, 어떤 게 볼 거냐,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얘만 이렇게 또 해보면 건수가 이렇게 줄어요. 아까 청구 범위에서 52건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요거를 특허만 보고 등록만 하는 걸로 딱 줄이니까 16건으로 확 줄어요. 그러면 요거의 35건에는 포기, 뭐, 그다음에 소멸, 뭐 다 그런 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는 요것만 잠깐 해가지고 시간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인 3분의 2는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별 검토 같은 경우는 하나, 이렇게 이제 지금 요게 이제 뜨죠. 요 회사 이름이 어드밴스드 리액터 컨셉트. 근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여력관이 나왔어요. 일단 아까 청구범위 쪽에서 요거 해가지고 그럼 요거를 이제 하나 보려고 하면 그냥 뭐 요거 이렇게 요거 하나 누르면 이렇게 좌우로 페이지가 남기거든요. 그럼 여기 안에서 얘를 누르면 얘가 커지고 요거 누르면 얘 없어지고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요거에서 가면 이쪽 부분에서 PDF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보다 여기 작게 나오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거 표시하는 거고 여기 공개권이면 여기 들어가서 이거 PDF 다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서 또 이런 거 반대 눌렀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상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 상세 정보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럼 상세 정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상세 정보, 공개 전문, 공고 전문, 등록사항, 통합 행정 정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보냐? 상세 정보는 요게 그 서지 정보입니다. 이렇게 앞에. 그럼 보면 IPC랑 CPC 있죠. 그다음에 출원 번호가 다시 빠졌습니다. 102011 7030 147. 그다음에 2011년 5월 19일. 요거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국제 출원 된 거예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앞에 권리구분 10, 연도 4자리 2011이 있는데 여기 7030147이라고 써 있으면 앞에 7자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외국에서 PCD 출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국내 단계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직접 출원 같은 경우는 해외 출원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출원하고 우리나라로 딱 1년 안에 들어오면 이 출원 번호가 앞에 7자가 안 붙고 다른 번호가 붙어요. 그냥 일반적인 번호인데 해외에 PCD 출원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지정해서 국내 단계로 들어온 건 같은 경우는 다 공통적으로
요 첫 번째 7자리 숫자에서 앞에 7이다 뜹니다. 자꾸 이건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 파리 조약에 의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12개월 안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PCT 출원을 한 다음에 30개월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건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자가 붙으면 30개월이 됐기 때문에 더 오래된 특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 그냥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 좀 더 활용이 덜 될 수 있는 특허이겠네? 근데 저거는 만약에 1년 돼서 온 거라면 그나마 더 가까운 거기 때문에 좀 활용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번호가 쭉 입니다. 이렇게 국제처분 번호 이렇게 씁니다. PCT고 US이고 2010년의 번호, 날짜. 이거는 국제 공제 번호는 이렇게 뜹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눌러가면 공개 전문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특허 공보의 앞에 페이지인데 공개 특허라고 해서 뭐 10-2012에 뭐 2839-329-00 이 00 같은 경우 검색할 때 빼도 돼요. 빼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 안 주셔도 되고 이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많죠. 우선권 주장, 국제 공개 번호, 공개 일자, 출원 번호, 번역문 제출 일자, 국제 출원 일자, 출원 번호 뜹니다.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검색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명의 명칭은 이렇다. 전체 청구항 수는 21개다. 거기에 21개의 독립항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체 청구항은 21개다. 청구항 독립항이 3개, 4개, 5개일 수도 있고 나머지가 뭐 독립할 수도 있고 1개가 독립항이고 나머지 20개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청구항 수가 21개다. 이거 꽤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쪽에 여기 그 폴더 같은 데 누르면 여기서 이제 PDF 접목이 가능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공고 전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도 나오는데 차이가 된 게 없어요. 근데 늘어난 건 여기서 공개 특허와 등록 특허 공고에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등록번호랑 등록일자 뜬 거, 공고일자 뜬 거 하나. 두 번째,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출원인이라고 해서 뜨고 여기에는 특허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원인은 저도 그 표현 쓰는데 출원인은 그냥 딱 느낌상 가계약. 나 이거 내 거야? 라고 찜하는, 그러니까 가계약이라는 의미를 모르시면 내가 돈이 없어서 저걸 사고 싶은데 10%만 돈 먼저 내고서 야 친구야 나 그거 내가 살게. 그거 내 거다.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불렀는데 10,000원 주고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출원 번호, 그리고 출원인은 첫 번째 출원인에서 특허권자를 바꿀 때의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1,000원 주고 만약에 10,000원 주고 9만 원 이제 잔금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집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 살 때 처음에 10% 주고 가계약을 먼저 해요. 저거 내가 살 거니까 저랑 거래하시죠. 그렇게 하고서 뭐 나중에 본계약 할 때 뭐 9만 원 주고 했으면 제 거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하면 제 권리가 되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출원은 가계약. 그다음에 등록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특허권자가 된 건 본계약이 돼서 진짜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특허가 우리가 아는 물건 그거에 민법에 가면 뭐 물건이 있고 채권이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허를 주물권이라고 표현하고 특허는 거의 물건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그거에 준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거기다 그런 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공고가 되고 나면 이 특허권자가 딱 됨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긴장을 해야죠. 이거가 우리가 포함이 되냐 이거 안 되냐에 따라서 침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봐야 되고 여기도 이 공고 전문을 또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놓은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거. 똑같은 거거든요. 공개 공보, 공개 특허 공보, 등록 특허 공보예요. 그러면 지금 박스 안에 보시면 여기 바뀐 건 없어요. 공개 특허가 번호가 여기 밑으로 붙었고 여기에 등록 번호가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출원인, 특허권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출원인이 이렇게 바뀐 거다. 앞에 설명은 그대로 제가 장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와 요 차이. 그런데 어쨌든 요거는 권리 행사를 못하고 경고장만 보낼 수 있다. 얘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권리 행사는 뭐냐? 당신 저거 만들지 마세요. 저거 다 파기하세요. 하고 있는 생산 시설도 파기하시고 중지하시고 다 사과문 같은 거
게재하세요. 뭐 그런 행동, 그걸 갖다 액션을 다 취할 수가 있어요. 특허권자는. 그래서 나름 특허권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가 한 개가 아니고 5개, 10개라고 한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아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삼성전자한테 특허를 팔아먹겠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고지고대를 그걸 다 받아줄까? 거기 조직이 많게는 특허 조직만 500명에서 많을 때는 1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삼성전자에 내 특허 좀 사주세요 한 사람이 거의 뭐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선 다 필터를 할 겁니다. 보고서 어떤 특허입니까? 보면 그 권리범위 딱 보고 아 자기네들한테 문제가 되는 특허라면 살 수도 있겠죠. 간혹. 근데 그리고 그 위협이 되더라도 특허 한 건 가지고는 그렇게 겁 안 먹어요. 그러니까 특허 한 건 같은 경우는 잘 찾으면 무효자를 찾아버리면 가지고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허 건수가 한 5건, 10건 쌓이고 그게 비슷하게 다 묶여져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으면 걔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아, 저걸 사는 게 나을까? 예전 같으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조용히 계약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또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그런 거 잘못 그 매스컴에 올라가면 솔직히 기업 이미지 실추되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 건 가는 건 큰 의미 없지만 얘네가 뭉치로 되면 얘네가 그룹핑이 되면 그거는 파괴력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또,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 특허 조직은,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는 다 이렇게 필터링하고 정리할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제 표현을 그렇게 했었지만, 근데 특허도 어느 정도 이게 건수가 있어야 가지고 내가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거고 되지. 화살을 1개 갖고 있는 사람과 10개 갖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1개면 원샷 원킬인데, 10개로 가지고 가서 일단 쏘면 아무래도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보면 청구 범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실체 심사 되게 나면 이게 등록 특허 공모 청구 범위와 최초의 공개 특허 청구 범위거든요. 그 왼쪽에 그 보면 청구항은 어떻게 되냐면 청구항 1에 자 적어도 하나의 농축 합금의 입자들을 포함하는 원자로에서의 사용을 위한 밀입자 금속 연료, 그다음에 클래딩 및 가스 충진된 플리넘을 포함하되 입자들이 연료 칼럼으로 컴팩팅되는 것을 측정하는 금속 연료 시스템이라고 넓게 아주 의욕적으로 추론을 했죠. 그랬는데 밑에 종속항이 있습니다. 몇 개 쭈르륵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등록된 청구항을 딱 보니까 일단 여기에 뭔가 늘어났어요. 그죠? 자꾸 보니까 여기에 없었던 뭐 파괴된 경수로 사용 후 핵 연료의 입자들이라는 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연료 칼륨은 원자료 안으로 들어간 후 고체 형태가 아닌 미리차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이라는 금속을 이게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청 심사관이 찾아보니까 당신 이거 첫 번째 출원했던 이 특허 보니까 이 특허 내용이 있어요. 등록 못 받습니다. 얘를 좀 알아서 좀 보정을 하시고 다른 안을 가져오세요라고 의견서를 받고 그 출원인이라는 사람이 아까 어드밴스드 그 사람이 보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종속항은 아마 끌어왔을 거예요. 이항이든 어디에서 끌어왔을 거고 또 상세한 설명에서도 이런 말들을 좀 차별화가 될 수 있게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플러스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요거를 포함이 돼서 진보성이 있다고 심사관이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최종 등록된 청구항의 권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94%에서 96%의 특허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권리가 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개된 특허로 해서 그러니까 특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분명히 거의 대부분의 특허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권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등록사항에는, 이 등록본부에는 뭐 특허권자, 뭐 등록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리란에는 보면 뭐 청구항이 몇 개가 돼 있고 청구항이 22개, 출원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그 다음에 보면 특허권자가 이거 어드밴스드 리액터라고 회사의 특허이다. 등록료는 앞서 제가 1년치 3에서 3년치는 한 번에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년치 5, 6, 7, 8, 9, 10 꾸준히 잘 내고 있어요. 올해도 이제 11월 5일 되면 여기에 한 줄이 더 늘어나겠죠. 금액은 얼마? 제가 6년치에서 7년치에서 빵 뛴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청구항 22개짜리가 4년, 그러니까 처음에 낼 때는 90만 원, 3년치가 9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4년차 1년 분이 52만 원이고, 똑같죠? 4, 5, 6. 그 다음에 7, 8, 9는 묶여 있어요, 같이. 거의. 근데 얘가 왜 줄었는지 모르겠네요. 한 10만 원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7, 8, 9는 한 거 같은 뭐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10년 차에는 보면, 얘로 보면 거의 이제 2배 반이 되죠. 그래서 아까 특허 재평가를 할 때 7년 차 되기 전에 한 6년 차에서 한번 한 이유가 연차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까 걔를 좀 살릴 건 살리고 줄일 건 줄인다는 취지에서 그런 재평가를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때 10년 차 해야 됩니다. 10년 차는 정말 답 없어요. 그리고 13년, 15년 차 넘어가면 거의 막 3배, 막 2배 넘겠죠. 그러면 한 건을 유지하는 거가 그만큼 많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특허, 경리회사가 쓰는 특허, 둘 다 쓰는 특허들은 계속 죽을 때 20년까지 다칠 때까지 돈을 내야겠죠. 그거 가지고 언제 뭐 활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앞쪽에 이 등록 사항에서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얘가 권리가 이전되면 이 특허권자란에서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어드밴스에서 등록 권리자가 이제 바뀝니다. 만약 유니스트에 권리 이전을 했으면 여기 유니스트 한 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했다는 날짜가 이렇게 뜨게 될 거고. 자꾸 이제 못 보셨을 텐데 부동산을 거래를 하게 되면 각구랑 을구랑 두 가지가 있어요. 각구랑 을구에는 뭐가 표시되냐면 하나는 권리자가 누가 있고 하나는 여기에 그런 뭐 채무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주소가 이전돼서 어떻게 누가 이전돼 그런 날짜나 그런 게 쭉 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등록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특허에 대한 뭐 특허 부동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나중에 이제 좀 더 여러분들께서 또 계약을 하시고 그런 거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특허 등록 업무도 그거랑 비슷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포맷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거 같은 경우도 되게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아까 심사 중에 발생한 이런 서류도 열람이 가능한데 열람이 가능하고 여기에 보면 요 보정서가 결론적으로는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심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보정을 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하면 그게 다시 작업이 돼서 아까 등록 특허 공보에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뜨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 과정을 이걸로 이렇게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순서대로 이게 2011년 12월 16일에 출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별 없었기 때문에 이 보정도 그냥 자진 보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보정이 자진 보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진 보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뭔가 잘못되거나 쓰여져 있을 때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보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진 보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요거 같은 경우가 여기에는 그 거절 이후 통지가 이게 첫 번째 한 번 나오군요. 이거 명세 보정서 요거는 낸 거고. 그리고 의견 제출 송지서가 심사관이 제출했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같은 날에 제출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용을 한정 진 다음에 등록 특허 결정서가 15년 9월 14일 날 나왔던 특허입니다. 그래서 요 키프리스 상에서 요런 내용들을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것도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정을 할 때는 특허권을 보정을 할 때는 청구 범위의 내용이 우리가 써야 될 제품을 포함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정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안 되는 특허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특허청 심사관과 뭐 주먹 다짐을 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서면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 그 변리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특허청 심사관이랑 면담 신청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서, 그러니까 기술을 그러니까 심사관들이 예를 들어서 원자력 관련된 분야의 심사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처럼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하거나 설명해 줄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작은 차이 그런 거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구두로 직접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그러니까 간혹 활용도 해요. 그래서 특허전 심사관한테 연락해서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출원 번호 요거고 뭐 예를 들어서 유니스트의 뭐 어디에 어떤 뭐 교수인데 지금 요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의견 송지서를 주셔서 저희가 의견서를 냈고 보증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돼서 조금 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좀 그 면담을 신청하니까 그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면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직접 대전에 가서 면담을 하고 하면 그 사람이 더 아무래도 이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읽는 것보다 아무래도 얘기를 들으면 그거에서 좀 더 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활용을 하셔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요거 건에 대한 관련된 건데 이게 의견서. 유관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의견서 송지서라고 해가지고 발송 번호, 일자, 기일 보통 2달이에요 처음에. 근데 제가 요 기간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원인 성명, 대리인 성명, 발명자가 누구고 출원 번호, 일자, 발명의 명칭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심사관이 이거 보시면 작게 써서 안 보일 텐데 제가 여기 포인트로 했던 거 심사 결과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설명한 게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심사 대상 청구항이 총 1항 제1에서 22항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출원의 거절 이유가 있는 부분과 관련 법조항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절 이유가 있는 부분은 청구항 7항 내지 8항, 청구항 10항 내지 11항, 15항, 17항, 20항. 이거는 특허법 42조 제4항 2호라고 써 있는데 특허법 42조 4항은 42조는 기재불비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선행기술과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기재를 뭔가 잘못해서 오기라든지 그런 게 잘못돼서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특허를 딱 이런 의견들을 보면 출원인 입장에서 아싸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딱 내가 처음에 시도했을 때 아까 94에서 96%가 OA가 나온다고 했는데 OA가 이런 기재불비로 42조로 나오면 그냥 그거 등록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단순한 기재 오기라든지 그런 것만 정정하면 등록을 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특허 가능한 청구항 1에서 8항? 6항이군요. 1에서 6항, 9, 10에서 14 요거에서 언급되지 않은 항들은 그냥 바로 등록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지는 않죠. 그 4%에서 6%되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등록되면. 근데 어쨌든 이 기재불비가 있더라도 얘는 그냥 의견 그런 특별하게 이렇게 권리 범위를 줄이거나 그런 거 아니라서 권리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고 뭐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거절 이유가 여기 보시면 써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항 7항에는 뭐 연료 칼럼에 스미어 딜도? 밀도는 대략 뭐 써 있는데 이 대략이라는 게 좀 불명료하다. 그러니까 명세서 쓸 때 대략 뭐 높은, 낮은 뭐 그런 말은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세서를 청구항에 쓸 때 그런 말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기재불비라고 해요. 그런 거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세서 검토할 때도 그런 거 쓰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변리사님들이 그러니까 높은, 낮은 뭐 그다음에 어떤 뭐 저런 대략 저런 표현들은 안 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표현이 청구항에 들어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겁니다. 기재불비 사유예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보고서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걸 쓰는 분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증후발명 신고서에서 변리사님들이 명세서 초안을 가져오면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튼 뭐 약간 좀 작긴 하지만 그런 오타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봐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는 청구항이 잘 작성됐냐. 그 청구항의 1항이 필수 구성 요소로만 되어 있고 그 필수 구성 요소가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라는 건 구조적으로 얘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돼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그런 설명이 되어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청구 범위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청구 범위가 작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종속항이 쭈루룩 잘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도면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발명의 설명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명세서 검토 방법에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큰 줄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의견서가 나오고 그러면 그 의견서를 보고 의견서 총지서를 보고 출원인이 변리사님이겠죠. 어디겠네? 변리사님 어디였냐? 뭐 최규팔 배정일 대리인, 변리사님이나 변호사님일 텐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의견 내용, 이거는 출원된 거였고 언제 했는데 심사관 당신이 어떤 거절 이유를 뭐 42조 사항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칠게요 라고 의견을 쓰고 그 다음에 보정서로 해서 그 고칠게요를 고쳐가지고 낸 게 보정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청구항 예를 들어서 8에 뭐 대략이라는 거 있었으니까 뭐 대략 여기 뺐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보정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특허 결정서가 나왔죠. 그래서 돈을 냈더니 아까 특허 공보가 이제 발행이 돼서 내 권리로 취득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라고 이게 이제 끝입니다. 오늘 교육은. 그래서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키프리스에서 번호로 검색하는 거,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거 한번 볼 거고 출원 코드 찾아보는 법 이렇게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 보여드릴 건 IP&D 사업. 그러니까 제가 IP&D 사업을 먼저 넣었다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은 거를 어찌됐든 뭐 정리는 안 되실 수는 있었으나 어찌됐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그러면 IP&D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 안에 들어가는 표현들, 단어들이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 들으시면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IP&D 사업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업했었던 내용은 뭐 한번 공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검색하고 그 다음에 특허 청구 범위 해석 제일 중요한 거 그거는 내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아니면 내일 혹시 원자력공학과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직무발명 신고서를 쓰고 싶으시면 아이디어를 지금 하시는 거를 가져와셔도 되는데 같이 한번 써보게. 그래서 그러니까 직무발명 신고서에 제가 2시간은 잡아놨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일 설명드리겠지만 직무발명 신고서는 딱 그거예요. 기존의 거 대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차이점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럼 그 차이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목적에 따른 구성적인 차이, 공정적인 차이가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했었던 거, 내가 하고 있는 것 또는 할 거를 비교한 내용을 적으면 그게 직무발명 신고서가 됩니다. 그 차이만 딱 해서 그걸 하면 물론 이제 아마 산단이나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직무발명 신고서를 좀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그 직무발명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시작은 어쨌든 예전의 거에 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의 차이점, 그 하드웨어라면 구성적인 차이점, 구조적인 차이점이 뭐냐, 공정적인 거라면 그러면 기존 거에 대비 뭐가 공정이 추가됐다든지 뭔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걸 놓고서 명세서처럼 그렇게 한번 딱 써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내일 쓸 기회는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고 그거 해서 한번 하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거기 검색할 때에도 보면 그 선행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도 써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해서 내일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